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을 가끔씩 비난하지만 트럼프는 단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런 기회가 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쯤 평화협정,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면 사실 이것을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자본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자본이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 대부분 아시죠?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 들어가는 게 지금 까다로워져서 지금 한국 자본의 입장에서는 북미 수교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거죠. 북미 수교가 되는 순간 지금 북한은 유일하게 남아있던 북한이 다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묘하게도 지금 남한 사회와 상당히 말하자면 합이 맞는 거죠. 지금 북의 경우는 어디서 소리가 나나요? 소리가? 이거 좀 꺼주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네, 그 안에 있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북의 경우는 아주 규율이 잘 잡힌 그런 노동력과 무진장한 지금 지하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북에 있는 지하자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히토류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면 그야말로 아주 초유의 급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동북아 지역, 특히 한반도가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투자개발 그러한 그 회사들에서는 심지어 향후 20년 내에 북에서 남한 경제의 80% 수준까지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저는 너무 낙관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요. 미국 투자회사에서 그 정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죠. 남북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들어갈 것이고요. 아마 내년에 지금 예상되는 그런 그림이 된다면 지금 남한 사회를 지배해왔던 이러한 냉전적 정치 구도 이것도 이제 깨질 거고요. 남남 갈등 또한 완화되거나 해소될 겁니다. 사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저 광화문에서 지금도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와 있는 분들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거의 정신분열적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이제 뭘 들고 다녀요? 뭘 들고? 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냉전이라는 게 해체될 경우에 소위 남남 갈등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될 것이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게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이 냉전에 의해서 대단히 많은 면에서 기형적인 상황이 되어 있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거의 30% 이상이 완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역사적 유령과 싸우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지금 윤석열이라는 자가 최후 진술에서 이야기한 거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과 혼자 싸우고 있어요. 공산 전체주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좀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공산 전체주의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반공, 간첩,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윤석열이랑 대학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무식하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이 정도까지 무식할 수가 있나요?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1990년대 초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어요. 그것은 경제 체제로서, 이념 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붕괴됐다는 이야기죠. 그걸 하는 나라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연구소가 일본의 도쿄대, 중국의 베이징대, 한국에서는 중앙대예요. 이 세 개 연구소가 독일 정부가 지원하는 아시아 3대 연구소예요. 그래서 자주 베이징대에 갑니다. 지금 중국은 자기 나라를 뭐라고 부르나요? 자기 나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호칭이 뭔가요? Sozialismus chinesischer Prägung. 독일말로 그래요. Sozialismus chinesischer Prägung.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게 자기 체제에 대한 공식 명칭이에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이 얘기는 뭔가요? 사회주의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다 뭘 붙여요? 중국 특색. 여러분, 박정희는 한국 민주주의를 뭐라고 불렀나요? 한국식 민주주의. 박정희도 알죠? 민주주의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다 그러고 붙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이징에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너희들이 중국 대중들을 향해서 우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야 이렇게 주장하는 건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나 전 세계 학자들을 모아놓고 반복적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 모인 학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너희들이 무슨 중국 특색 사회주의냐? 중국 특색 자본주의지. 네? 저런 자본주의가 어디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평등 사회입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사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이징대 교수들이 다 입 가리고 웃어요. 자기들도 다 알죠. 차마 말을 못할 뿐이지. 네? 여러분, 지금 러시아는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인가요? 그렇지. 예, 사실은 지금 푸틴이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9년에 독일에 가는데요. 그때 저는 서독에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푸틴은 동독에서 염탐하고 있었어요. KGB 동독 담당관이었습니다. 푸틴이. 예. 여러분, 91년에 소련이 해체된 거 아시죠? 자, 소련 해체됐어요. 그러면 소련에 있는 모든 재산 누구 겁니까? 국가 소유, 인민 소유죠. 즉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걸 누가 다 먹었나요? 그 소유를 누가 다 가져갔나요? 네.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던 조직 어디겠어요? KGB에서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국영기업들 KGB 원들이 하나씩 꿰찼습니다. 그들의 대장이 푸틴이에요. 푸틴이 지금 몇 년 하고 있나요? 거의 30년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서방에서는 러시아를 마피아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피아 자본주의. 소수의 권력 또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독특한 유형의 자본주의예요. 윤석열이는 이런 걸 아예 몰라요. 그 공산 전체주의 이런 말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태국기, 성조기 흔드는 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35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유령을 한국에서만 붙들고 싸우고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종료될 겁니다. 이게 다 냉전 체제가 만들어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 거대한 전환의 해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떤 민주주의일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건데요. 그 센터가 사실은 좀 대단한 센터예요. 독일 정부가 1990년에 통일이 된 후에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가 많은 도움을 줘서 강했다. 우리가 이제 보답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의 독일, 유럽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자기들이 선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연구소들이 선정됐을까요?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선정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는 케임브리지, 그 다음에 일본은 아까 말한 도쿄, 중국은 베이징, 이런 식으로 전 세계 16개국에 22개 연구소가 선정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예요. 매년.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정기적으로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여러분? 형편없이 볼까요? 아니면 대단하다고 볼까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컨퍼런스에 가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쭐해집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이것은 어떻게 이런 민주주의를 할 수 있냐. 아시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사실은 도쿄대 교수들이에요. 와, 한국 민주주의 정말 다이나믹하다. 일본 민주주의 이거 뭐 말만 민주주의지. 걔들은 완전히 신민. 노예 근성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권력에 맞설 능력이 없어요, 일본인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 민주주의에 불과하죠. 우리처럼 분출하는 역동적인 이런 민주주의는 일본인들이 보기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최근에는 도쿄대 교수들이요, 베이징대 교수들도 엄청 부러워합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교수들이 굉장히 세게 비판했어요. 시진핑이 중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막 보여줘요. 자기들 사찰하는 거 이거 봐라. 우리가 이제 한자니까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공문 내려온 걸 보여줘요, 핸드폰으로. 교수들을 감사를 하고 수업 교재를 검열을 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엄청 비판, 대부분 다 비판을 했어요. 베이징대 교수들이. 한 3년 전부터 일체 말을 안 해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 서려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중국 민주주의 끝났어요. 저긴 사망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지금 사실 대단한 민주주의를 이룬 건데요.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30, 50 클럽. 30이라고 하는 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그러한 나라고요. 50은 뭔가요? 5천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나라죠.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 하면 굉장히 큰 나라고요. 큰 나라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 그건 굉장히 잘 산 나라죠. 몇 개나 될까요? 7개. 7개밖에 안 돼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독일. 6번째가 어딜까요?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2013년에 6번째로 들어와요. 3만 불이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2019년 7번째로 30, 50 클럽에 들어갑니다. 3만 불이 넘는 거죠. 사실 대단한 거죠. 우리가 30, 50 클럽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나머지 6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소위 선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렇지 않나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 독립국이 성립된 거 아시죠? 그 중에 우리도 하나죠.
그러한 나라 중에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이건 가벼이 볼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2019년에 우리가 30-50 클럽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서는 이걸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네? 그것도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 대단한 건데 대부분 잘 몰라요, 이런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7번째로 들어왔다. 독일의 신문 같은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까운 독일 교수가 오스나브리크 대학의 기회르기 ጼ리라고 하는 꽤 유명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전화를 해왔어요.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와, 독일 신문에서 봤다. 정말 축하한다. 너희들이 30-50 클럽에 들어왔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머지 6개 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다르겠어요? 민주화 산업. 네? 민주화 산업. 분단. 민주화 산업화를 다 이뤘다. 네. 또 뭐가 다르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지만 또 뭐가 다를까요? 인구가 많았다. 인구는 이제 5천만 이상이니까 다. 분단된 상황. 분단을 겪었다.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독일도 좀 분단을 겪은 거니까 다른 게 뭐겠어요? 이분 얘기는 이거예요.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제국주의 과거가 없는 나라다. 와, 제가 사실은 소름이 돋았어요. 소름이. 제국주라. 나머지 6개 나라가 전부 제국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지. 걔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축적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제국주의 과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먹이였잖아요. 제국주의. 네? 40년 동안 수탈을 당했잖아요. 그걸 뚫고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말은 그거예요.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국제무대에서 처신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저는 사실은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특히 저는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 교사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꼭 이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지금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네, 제국주의 과거가 없었던 이러한 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로 성장한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뭐에 대해서 앞에 P 붙이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K 붙이는 거. K. 네? 사실은 부끄러워요. K-팝까지는 괜찮아요. K-팝은 하나의 새로운 음악 장르니까 그건 오케이. 그러나 뭐 조금 잘한다 하면 자꾸 K를 붙여요. K-뷰티, K-뮤직, K-드라마. 뭐든지 K를 붙이는데 여러분, 이 K를 붙이는 심리의 밑바닥에는 자부심이 있나요? 열등감이 있나요? 여러분들 보기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아이고 참 잘한다 이러면 아이고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예? 이렇게 하는 게 자신감 있는 사람의 태도지. 누군가 조금 잘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렇게 잘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러한 사회적 행태의 원인이라고 봐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대단한 나라가 됐고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밖에서 보면 아주 기적적인 나라가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30-50 클럽 중에서 2019년에 요즘에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게 요즘에 이 윤석열이 때문에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지금 스웨덴에 있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입니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Varieties of Democracy라고 하는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국가들을 국가들의 민주주의를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해요. 순위를.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7개 나라 있었죠? 30-50 클럽. 그 중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전체 중에서는 한국이 12등을 했어요. 그 큰 나라 중에서 한국이 1등이에요. 이건 정말 의미 있는 거예요. 한국이 1등이고요. 2등이 영국, 3등이 이탈리아, 4등이 독일, 5등이 프랑스, 6등이 미국. 꼴찌가 어디겠어요? 1번입니다. 제가 1번이 꼴찌인 걸 보고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1번은 앞으로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계속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이걸 획책하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2019년이니까 아베죠. 아베를 뭐라고 불렀어요? 세미 파시스트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절반 파시스트다 그렇게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정말 놀랍게 수준 높은 아시아의 기적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들 어딘가요? 미얀마, 태국, 홍콩, 대만 이런 데서 민주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읽는 책이 뭘까요? 민주주의 활동가들이 읽는 책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읽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민주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읽고 그 다음에 모여서 택시운전사 1987 이런 영화들을 본답니다. 심지어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 불렀던 운동가들, 아마 여러분들 홍콩 시위 때 거기서 뭘 불렀나요? 이무리한 행진곡까지 부르잖아요.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있나요? 지금 그 정도로 한국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면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기적적인 성취를 한 겁니다. 지금 한국처럼 이 정도 수준의 민주주의 하는 나라 당연히 아시아에는 없고요. 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인가요? 윤석열이 전까지. 윤석열이가 12.3 저걸 하면서 완전히 미얀마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사실은 우리는 안에 있어서 그걸 못 느끼는 거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어때요? 지금 한국 의회에 장갑차가 움직이고 헬리콥터가 뜨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의회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 독일군 장갑차가 뜨고 헬기가 내리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간다? 상상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실 독일보다 지금 민주주의 평가가 더 높은 나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윤석열이가 저지른 것이고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현실이에요. 이 지금 계엄이라는 것은 뭔가요? 독일 말로 보면 너무나 분명해요. 그 뜻이 크릭스레히트예요. 크릭이라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권을 발동한 거예요. 평화 시에 전쟁권을 발동해서 국민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대놓고 사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협박이죠. 이것은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에 대한 사륙 행위를 선언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동차를 지금 풀어놔요. 실실 웃으면서 다녀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요. 이것이 지금 뜻하는 건 뭔가요? 한국의 사법부 완전히 썩었다는 거지. 아마 제 생각에는 친일파의 온상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들이 지금 하는 행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에 대한 특히 외부의 시선은 상당히 경이로운데 요번에 그런 높이 평가받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미얀마 수준으로 완전히 떨어진 정말로 국격의 대추락,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가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제도적 조건은 뭔가요? 민주주의죠. 물적 조건은 경제 성장.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는 지금 한국. 안에선 잘 몰라요. 밖에 나가 보면 와. 독일 아우토반에서 제일 많이 달리는 외국차가 한국차예요. 믿어지세요? 현대기아차. 독일에서 가장 비싼 텔레비전이 한국 텔레비전. LG의 무슨 올레드인가요? 그게 제일 비싸요, 독일에서. 두 번째가 삼성, 세 번째가 그룬디, 독일 텔레비전. 완전히 지금 한국의 그런 경제적인 성취라는 건 기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취한 제도적인 그러한 성취, 민주주의죠? 경제적인 성취, 경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분배하고 활용한다면 지금 한국은 5,200만 국민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의 현실, 모든 국제적인 지표가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딱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20년째 자살률 1위인 거 다 아시죠? 2018년 한 해만 2등 했어요. 리투아니아. 저 발틱에 있는 인구 100만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한 번 우리를 앞섰어요. 그 다음 해부터 작년까지 또 계속 OECD 전체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자살의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노인 자살률은 평균 자살률의 5배, OECD 평균의 5배가 넘어야 늘 압도적 1위입니다. 압도적 1위. 노인 자살률의 원인도 우리가 알고 있죠? 뭐겠어요? 빈곤입니다. 빈곤. 노인 빈곤율 계속 세계 1위예요. 계속. 자살. 50에서 40% 왔다 갔다 합니다. 50에서 40%. 그러니까 2분의 1분이 빈곤 상태에 있다. 노인들이. 그런 얘기예요. 대체로 유럽은 5% 내외입니다. 덴마크가 3%, 네덜란드가 5%, 프랑스가 7%예요. 5% 내외 대부분. 우리 지금 50%를 왔다 갔다. 10배예요. 10배. 그러니까 노인들이 너무나 삶 자체가 치욕이에요. 기초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요. 절반. 그분들이 수모를 감수하느니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린 무지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노인의 4만 명이 폐지를 줍고 있어요. 폐지. 노인들이 폐지 줍는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게 오늘의 한국의 상황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 특히 70이 넘은 그러한 노인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조금 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이야기 했지만 결국 이분들이 이룬 거 아닌가요? 이분들의 희생이 이러한 나라를 만든 결정적인 토대가 아닌가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런 걸 이루는 과정은 사실은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지난 20세기를 돌아보세요.
지금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 식민, 일제 식민을 우리가 경험했죠? 해방됐어요.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분단됐죠? 예. 냉전으로 인해서 분단된 거죠. 예.